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좀 어려운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좀 급락을 했거든요, 오늘. 예, 국내 증시가 해외 이슈보다는 이제 국내 증시만 좀 이렇게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도 중국도 크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유독 오늘 좀 한국,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닥만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이. 어제 좀 반등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왜 빠졌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고, 또 보고서나 어떤 이제 이슈들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금투세 관련해서 국회 예산 정책처가 기사가 나왔는데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아마 저게 저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코스닥 거래대금도 없는데 저 뉴스가 나오면서 증시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증시가 워낙 미국도 좋긴 한데 일각에선 좀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지금 보면 여기서도 그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또 LG엔솔이 최초의 LFP 배터리 수주 받았습니다. 기사가 떴고요. 르노 있죠, 프랑스에. 거기 전기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LFP 배터리 공급하는 건 되게 의외죠. 왜냐면 아직 그 전기차용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빠르게 만든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애널리스트 데이가 일본에서 있었나 봐요. 오늘 그것 때문인 것도 같긴 한데 여기에 관련돼서 밸류업, 일본 밸류업 관련한 보고서가 몇 개 나왔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은행주가 좀 급등을 했고, 한국의 6월 1평균 수출액이 이제 어제 좀 발표가 됐지만 올해 최대치를 찍었고, 반도체 선박을 제외해도 5.1%. 그러니까 수출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또 해드리고, 여기 또 제가 안 넣어놨는데 APR 맞아요. APR IR 자료를 누가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한 블로그 분이 너무 자세히 쓰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AI 투자 지속 아마존입니다. 요게 이제 아마 월스트리트저널. 요거까지 제가 이거 기사를 제목을 안 땄네요. 그리고 이제 에이즈죠. 에이즈 치료제. 그러니까 에이즈 100% 예방약이 등장했다. 요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태양광 얘기고요. 심텍, PSK, 파이버 프로, 하반기 은행주 이런 걸 봐야 되는 이유, 유니셈까지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고서고, 이제 미국 증시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오늘 나스닥이 크게 올랐어요. 0.83%. 근데 이런데도 한국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 이유가 미국의 금리가 급등했고요.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요거는 한국한테는 별로 안 좋죠. 예. 일단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좀 부진했지만 빅테크만 올랐어요. 빅테크가 또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테슬라가 급등, 애플도 급등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가 근데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하면 관세를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에 10% 관세부가 들어가고 중국산 제품은 60%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각각 소비자 물가가 1.1%씩 올라갈 거래요. JP모건이 추정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겠죠. 그게 또 이제 하나의 부담이고, 그다음 재정 지출도 많이 할 거고요. 또 프랑스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예상대로 1등 했는데 이건 그래도 과반은 좀 어렵다는 분석이 있나 봐요. 그래서 결선 투표가 이제 있는데 과반이 되지 않으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지는 못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프랑스 증시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나 이거는 뭐 7월 7일 날 봐야 되겠고, 결론은 뭐냐면 이제 미국이든 지금 프랑스든 지금 유럽이든 좀 정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요. 공통점은 돈을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정부들이. 그러면 돈을 많이 쓰면 어제도 설명드렸죠. 채권 발행해서 채권 공급이 늘어나서 채권 가격 빠지고 금리가 튑니다. 거기다가 트럼프는 관세 부과한다. 금리 또 튀는 채로고. 머리가 아픈 거죠. 이게 금리가 오르는 건 한국한테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급락한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오늘 유독 코스닥의 바이오가 좀 안 좋았던 건 이런 영향이 아닌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유가까지 좀 허리케인이 지금 미국에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시적이니까 뭐 결국 지나갈 이슈지만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부진했는데 기준선 50 이하에 여전히 있어요. 네. 제조업 지수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불 가격, 이제 그 가격 지수 떨어졌고, 이건 물가거든요. 이건 좀 낮아졌고, 그래서 내용 자체는 뭐 주문이나 이런 건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해외 사업장까지, 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글로벌 기업들 다 포함을 한 건데, S&P 글로벌 지수가 따로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많이들 보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만 보는 거랑 글로벌 다 보는 거.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안 좋은데 사실 S&P 글로벌은 좋아요, 지수가. 그만큼 미국이 좋았다는 얘기죠. 이 응답자들 멘트가 이렇게 글이 좀 올라온 거 있어서 몇 개만 추려봤는데, 화학은 주문량이 많다. 전자제품 안정적이다, 주문이. 그 다음에 가전 전기 장비, 고객들이 미래를 위해 더 많이 주문한다. 이 얘기는 뭐죠? IT나 화학 쪽은 좋다는 얘기인데 주택은 안 좋아요. 주택 수요 감소하고 있다. 모든 업종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미국에서도 IT만 갔어요. 그러니까 ISM 응답자들의 멘트도 미국 증시 업종의 차별화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다 오른 게 아니라 여기 전기전자 위주로만 죽었거든요. 그런 이제 멘트도 영향을 줬고, 그 테슬라가 뭐 뚜렷한 호재는 없었지만 이제 곧 2분기 인도량을 발표할 거래요. 아마 그게 좀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기대감. 증가는 아니고 마이너스 같긴 한데 약간 줄었을 거로 보는데, 그래도 좀 견조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의 니오는 중국 전기차 요새 잘 나가잖아요, 중국 내에서.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애플도 급등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5월달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애플이 좋았죠. 어제 한번 그 양승수 연구원님 데이터 보여드렸죠. 그 영향으로 애플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빅테크 다 좋았어요. 그러나 나머지 업종은 좀 부진했다. 그리고 국회 예산 정책조, 이거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 저도 읽어봤더니 그냥 그대로 하겠다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금투세 그대로 시행하면 어떡합니까? 한국 주식, 특히 코스닥을 안 하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이제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아니 뭐 미국의 금리가 올라서 우리나라 빠졌다, 뭐 많은 얘기들은 있지만, 그러면 뭐 다른 아시아 국가 다 빠져야죠. 왜 한국만 빠집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독 코스닥이 안 좋았잖아요. 그것도 바이오. 근데 바이오는 금리가 오르는 것도 악재지만 이런 또 개인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금투세를 회피하려는 이제 물량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민주당에서 좀 금투세는 좀 미루거나 좀 폐지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국회 예산 정책처는 공고를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정부는 폐지 방침이고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금투세를 시행할 만한 선진국이 아니에요. 증시는 체력도 안 되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보험료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원청 진수를 하죠, 세금을. 좀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손보지도 않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가을에 한 번 더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 되게 부담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금투스에 대한 이 부담감이 최근 코스닥의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취약하죠. 그 BCA에서 그 3분기 전략을 좀 발표했는데 이제 뭐냐면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갈 거래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여기서는 이런 의견도 있다고 참고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주가는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이제 그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이제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 국내 언론도 이걸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평균적으로 주가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이제 정점을 찍는데 작년에는 주식에 대해 비중 확대를 했지만 올해 초에는 중립으로 전환했고 이제는 모두 비중 축소다. 근데 중립으로 비중 축소를 했으면 중립으로 전환했으면 올해 초에 일단 전략은 좀 틀렸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갔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침체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럼 침체가 오면 국채가 좋은 거죠. 채권이. 그래서 S&P가 3,750까지 빠질 거래요. 물론 이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냥 하나의 소수 의견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미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건 법인세 깎아주고 그러니까 법인세가 좀 하락했고 전체 국민 소득에서 해외 수익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몇몇 특정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내용이 좋다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이익이 17% 증가한다. 그것도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필수 소비재, 음식료, 헬스케어, 유틸리티, 전력 이런 쪽에 비중을 늘리자. 그리고 중국은 부양책 확대하니까 그쪽 섹터도 괜찮다. 이렇게 적혀 있고 다만 경기 소비재, 경기를 타는 소비재, 금융, 부동산 이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기술주도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증시 자체는 좋은데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좀 조심하자. 특히 JP모건 제일 좀 조심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어쨌든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게 증시가 더 갈 거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사실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쉬어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죠? 뭐 쉬어간다고 해서 미국 증시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거는 금리 인하할 거고 미국 경기가 부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냉각은 하되 조금씩 이게 부러지면 이제 강세장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은 더 봐야만 명확히 알 수 있고 지금 당장의 분위기는 금리 인하는 하는데 미국 경기는 조금 둔화된다.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미국 증시를 우려할 뭐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많이 오른 것 자체는 좀 다들 경계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루닛이 이제 강북 삼성병원 이제 이런 병원들이 좀 중요한 게 대형 병원이잖아요. 이런데 의료 AI 기기가 납품이 되면 그게 수주 이력이 돼서 이게 다른 데도 수주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 공급 계약이 있었다고 하고요. 60%에 해당하는 28곳 상급 종합병원의 60%가 이제 루닛 걸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방 촬영술 영상이 있으면 이제 유방을 촬영했던 영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유방암으로 의심하는 그러니까 그 의사분들이 모든 걸 다 정확하게 100%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미세한 것들은. 그래서 이거를 AI가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 의심스럽다. 이 환자분 유방암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를 AI가 걸러주는 거죠. 오류를 최소. 그러니까 AI 의료기기 시장 커지고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2주 전에 그 뷰노가 딥카스 이제 심정지 24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려주는 장비죠. 그거 관련해서 또 삼성 서울병원인가요? 거기에 공급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한번 기사 알려드린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의료 AI가 올해는 좀 성과 안 났지만 분명한 사실은 도입은 늘어나고 있고요. 과연 이제 언제 흑자를 낼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엔솔이 최초 LFP 배터리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공시만 나왔는데 LFP라고는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사에는 다 LFP로 써 있더라고요. 르노의 25년 내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년 반 남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LG가 LFP 배터리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 저때쯤 되면 양산이 시작된다. 전기차 59만 대 정도 되는 거고요. 파우치형이에요. 주머니 모양. 셀투팩 방식으로 공급하고 셀투팩 방식은 예전에 설명해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해드릴게요. 그 중국의 CATL이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보통 셀을 그러니까 셀이 아니고 모듈이죠. 예. 모듈을 없애고 바로 팩으로 만들어서 파우치형은 또 주행거리가 길어요. 원형이나 각형보다. 그래서 근데 보통 LFP는 중국이 독점하는데 이걸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LG를 선택을 했고요. LG LFP 기술력이 이거 검증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한번 또 보여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LFP 이게 셀트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어떤 건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배터리 하나하나 셀이죠. 셀 조그만 거. 예. 파우치형 배터리 셀 하나하나인데 이게 셀이에요. 이게 한 셀, 두 셀, 세 셀. 얘네를 합쳐요. 모아요. 예를 들면 4개를 모았다고 셀 4개를 모아서 이렇게 만들면 모듈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듈 3개를 또 합쳐요. 요게 하나의 팩입니다. 예를 들면 저 3개를 하나에 모아요. 한 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보통은 셀, 모듈, 팩.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모듈로 만들면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안전해요. 배터리 안전해야 되니까. 근데 모듈이 많아지면 그만큼 배터리 공간이 줄어들게 되죠. 셀이 들어갈 공간이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CATL이 뭐를 했냐면 야 모듈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얘를 여기로 직접 넣어버리자. 팩으로. 모듈을 없애고 팩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셀을. 그러면 모듈을 없앤 공간을 확보하니까 60% 공간이 더 확보가 된대요. 그럼 배터리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안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그 파우치형이죠. 네모난. 이 파우치형은 얇거든요. 여기에 그 파우치형 배터리 필름을 안정적으로 또 여기다 이제 입혀야 되겠죠. 그래서 파우치형 배터리 필름이 또 수혜를 받은. 근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LFP 배터리를 수주 받았는데 파우치형입니다. 이 셀투팩 방식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좀 수혜 준지는 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좀 떠오르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LFP 또 LFP에는 전해질 첨가제 같은 거 있죠. 첨가제. 그런 것들도 더 많이 전해액도 더 많이 들어가고 전해질 첨가제도 들어가고. 그래서 요런 걸로 지금 수주를 따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중국에 밀리던 방식이 요거거든요. 근데 LG가 해냈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르노에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저는 공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안 하던 걸 하는 거라서 중국을 추격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신한지주가 애널리스트 데이를 아마 일본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일본 밸류업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찌됐건 지금 밸류업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 부분에 따른 좀 수혜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6월 우리나라 수출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 블로거 분 중에 광진구 쿠롬이라는 이제 필명이신데 APR, IR 자료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대로 어제 저녁에 밤에 타이핑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타이핑을 다 해보거든요. 이렇게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빨리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도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 물류창고도 운영하고 자체적인 망도 다 구축을 해놨다고 합니다. 법인과 자사몰도 있고 그래서 첫 해외 매출이 400억인데 23년도에는 2천억이 발생했어요. 엄청난 성장이죠. 그죠? 4년 만에 5배 성장. 매출처가 다변화돼 있고 그리고 홈뷰티 디바이스 패러다임 변화가 그러니까 뭔가 변화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죠.
그동안 피부과 가거나 집에서 화장품 바르거나 중간이 없는데 그 중간을 공략한 거죠. 집에서 피부과에서 쓰는 것보다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기를 이제 대중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성능을 비교하면 당연히 피부과보다 떨어지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대신에 집에서 여러 번 쓸 수 있죠. 예,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가 있대요. 피부과를 뭐 매일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판가는 20, 30이고 좀 비싼 건 40만 원까지 있죠. 피부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운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 시장은 연평균 35% 성장할 것 같고요.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이 450조까지 커지는데 홈뷰티는 45조까지. 지금 5조 원이니까 굉장히 커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가치투자 3.0에서 최대 시장 규모가 커지는 산업에 투자를 해라.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면, 주도주를 찾고 싶으면. 근데 만약에 이 전망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성장 안 하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안 사고. 근데 이 전망이 맞다면 이거는 가치투자 3.0에 해당하는 거죠. 왜? 성장하니까 9배나 앞으로 2030년까지.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하진 않고 미중, 일본, 한국으로 좀 집중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4명 중 1명은 보유할 것 같고, 우리나라 지금 보급률 8%밖에 안 되는데 고데기가, 집집마다 고데기 있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있고 한데 요게 한 25% 정도 보급률이.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4명 중에 1명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보급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시된 제품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은 게, 이 CEO의 전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뭐냐면, 현재 출시된 제품들 한번 팔면 끝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계속 구매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줘요. 그게 첫 번째. 그러면 교체하겠죠. 이제 그런 전략이고, 두 번째가 이제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 페이셜 케어, 얼굴 케어, 클렌저, 바디 슬리머 이렇게 좀 확장하는. 그래서 이 시장은 대중적 시장이니까 또 원가 경쟁력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가 싸야 된대요. 그래서 네이즈화 시켰어요. 자기가 직접 다 만들어요. 그래서 원가를 낮췄다고 합니다. 30%. 그리고 팬덤 기반도 있고, 부스터힐러 출시 후에 첫 한 달간 판매량 7,500대에 불과했는데 이 입소문 펴지면서 45,000대까지 6배로 증가를 했고, 첫 한 달간의 판매량 중에서 40% 가까이는 1세대.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달간의 판매량 중에서 40%는 부스터힐러 또 보상 판매를 진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들이 성능에 만족을 하고 출시 주기가 1년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품이 또 나왔죠. 그 후에. 그럼 기존에 사신 분들은 이걸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보상을 해준 거죠. 이런 전략도 되게 좋은 거죠. 그 사업, 일단 비즈니스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반복 구매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적인 제품이어야 되니까 원가를 싸게 해야 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위탁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갔던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지금 성공한 거죠. 또 자사몰, 직접 쇼핑몰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 판매 중에 자사몰에서 사는 비중이 절반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APR, 여기 부스터 프로 같은 거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자사몰로 실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직접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를 주기적으로 출시를 하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화장품 사업도 같이 하죠. 근데 보통 이제 화장품이 우리가 손으로 바르면 여기 잘 안 들어가요. 침투를 안 해요. 그래서 기기로 이렇게 발라주면 잘 들어가죠. 성능이 올라가죠. 화장품 효능이. 그래서 이제 그런 니즈에 맞는 또 기초 화장품 라인업도 구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자사몰의 6개월 이내 재구매율이 40에서 60%까지. 그러니까 화장품 플러스 기기를 같이 출시하니까 재구매율이 올라갔다. 그리고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요. APR 팩토리라는 생산 공장도 있고, 현재 그 2025년까지 80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고요. 200만 대까지는 지금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800만 대까지.
1공장은 보통 생산 테스트하고 최적화하는 단계고 2공장이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성능 격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술로 계속 앞서가겠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 많이들 들어오니까 또 클라우드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얼굴 분석하죠. 바르면서. 그래서 못 나가게. API 할 것만 쓸 수 있게. 이게 엔비디아 전략이잖아요. 엔비디아가 반도체 만들었지만 이 반도체랑 같이 가는 게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예요. AI 개발하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GPU가 있어야만 이 쿠다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거죠. APR 의료기기 쓰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 같이 제공. 그래서 그거 보고 내 얼굴 변화, 내가 어떻게 되고 지금 이런 거 있죠. 맞춤형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언도 해주고 그 데이터를 또 회사가 가져가고 그래서 예, 그 소비자들의 니즈도 반영해주고 약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자사몰 중심으로도 하고 있고 어쨌든 해외에서는 대중적인 마케팅 통해서 판매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 카타르, 우크라이나 이런 데도 진출하는데 이런 국가는 직접 소비자한테 팔지는 않고 대리점 통해서 그러니까 뭐 B2B 방식이죠. 기업들한테 넘기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리스크가 적어요. 기업들한테 넘기는 순간 매출로 잡힙니다. 소비자 대상은 소비자한테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 기업형은 기업들이 물량을 사가면 그 순간 반영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배터리 효율 관리도 뭐 좋아지고 에너지 전달에 의한 젤 사용이 없다 보니 홈 뷰티 디바이스 내부 사용 편의성도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또 일렉트로포레이션이 뭐냐면 이 피부를 이렇게 안을요 열어줘요. 그래서 화장품이 잘 들어가게. 그래서 화장품 성분에 상관없이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하기에 경쟁 우위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이제 APR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갖고 계시고 저도 관심도 많고 어쨌든 주가 퍼포먼스도 좋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잘하고 주주환원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읽으면서도 뭐 아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전략이 명확해요. 틀릴 수도 있죠 이 전략이. 근데 명확합니다. 해외로 가야 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기존의 제품을 한번 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지 이걸 끊임없이 연구해서 업그레이드 제품 만들어내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품 카테고리 확장을 하고 그리고 내재화까지 하고 원래는 위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되게 포지셔닝이 되게 잘해가지고 회사가 돈 버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주주랑 나눠 갖겠다. 자사주 매입 소각도 했잖아요. 발표했고 어제는 주주환원 책도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많아져야죠. 우리나라에. 그죠? 주주랑 번 돈을 주주랑 함께 뭐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나눠 갖겠다. 이게 밸류업이잖아요. 별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소매업으로 성장한 아마존 AI 미래에 투자하다. 아마존이 어쨌든 AI에 투자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요 기사에는 앞으로 10년간 데이터 센터에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를 어마어마한 돈이죠. 투자를 할 거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보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더 많이 투자하겠다. 원래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우리는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CEO가 이번에 취임을 했는데 AI 중요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작년에는 주로 주문 처리나 운송 지출 줄여서 회사의 자본 지출이 줄었지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거든요. 인프라 지출 비중은 급증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클라우드 쪽에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존의 지출은 총 자본 지출 대비해서 53%로 10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이쪽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 같다. 근데 아마존이 이렇게 AI나 클라우드에 투자를 많이 하면 반도체 호재죠. 당연히 호재입니다. 이게 만약에 투자를 줄이거나 안 해버리면 빅테크가 투자 AI 안 하잖아요. 반도체는 부러지는 거죠. 잘못하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좋은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분야에서 이렇게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그랬거든요. 투자도 많지 않고. 근데 이 기사를 보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소매 업체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위치에 있다. 예. 그래서 이제는 AI 기회에도 투자해야 된다라고 CEO가 언급을 했다. 그래서 빅테크의 어쨌든 투자는 뭐 아직은 이어지고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월스트리트 저널. 이것도 이제 그 뭐죠? 챗GPT한테 번역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에이즈 아시죠? HIV. 요거 100% 예방약이 등장했대요. 이름이 선렌카, 레나카파비르라고 하는데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만들었고 임상 이상 중이라고 합니다. 임상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FDA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인데 요게 이 치료제예요, 이게. 예, 치료제인데 레나카파비르 맞죠? 예. FDA 승인을 획득을 했는데 이 기존 치료제들이 매일 1회 경구 복용하는 것에 비해서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피하 주사 맞는데요. 예. 매일 한 번씩 알약 먹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약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치료제고, 그러니까 에이즈가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거고, 예방약은 에이즈가 안 걸리게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 봐요. 근데 요 데이터에서 예방률이 100% 나왔대요. 안 걸린 거죠. 저 약을 먹었더니 에이즈 안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 에이즈 치료제 요 길리어드의 여기 가장 널리 사용된 치료제가 빅탑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매출액이 글로벌 매출액 탑5 중에 하나래요. 굉장히 큰 거 같더라고요. 여기 치료제 시장 규모도 3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40조가 넘죠. 엄청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에이즈 예방약은 20억 달러 정도 돼요. 예방하는 건. 예, 그래서 선렌카 요거는 올해 말에 아마 FDA 승인 받을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왜 여기서 적어줬냐면 유한양행이요. 유한양행의 자회사 유한화학이 CMO 하거든요. 위탁 생산해줘요. 근데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아마 요거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요거를 유한화학에서 자회사. 예. 이게 실제로 왜 그러냐면 2003년, 2010년하고 2015년, 16년에 그때 에이즈 치료제 있죠. 요거 원료 생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익률이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말에 승인 받을지 모르지만 저게 되면 유한화학,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수혜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ST팜은 에이즈 치료제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일 2회 먹는 이건 치료제예요. 치료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 결과가 올해 11월 말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어쨌든 예방약 여기서 예방약과 치료제는 달라요. 치료제는 이제 걸리고 나서 치료해 주는 거고 예방약은 이제 안 걸리게 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예방약 관련해서 유한화학이 아마 길리어드 제품을 위탁 생산하지 않을까 그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전혜영 최현지 연구원님 우려는 우려일 뿐이다. 지난 주말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로 친환경 사업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죠. 네, 하지만 이는 우려일 뿐이고 실제 신재생 업종 특히 태양광 수요량은 제한적인 것 같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오히려 설치량 증가했어요. 이번에도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아무튼 악재 맞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신재생은 위축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뭐 정책이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도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그 추세 자체는 변하진 않아요. 다만 속도가 둔화되겠죠. 그래서 너무 우려만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고도 지금 확정을 못해요. 누가 알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모르죠. 그거는 9월은 돼봐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택은 목표 주가 유지했고요. 2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성장 구간 진입할 걸로 보고 있고 일단 하반기 매 25년 D램 분야에서 공급 부족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FC, CSP 요게 이제 패키징 칩이죠. 요런 칩 그다음에 SIP 이게 하나의 요런 이제 그 기판에다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에서 수요 증가로 이게 이제 고단가 제품들인데 그래서 내년에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D램 분야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으니까 D램 값이 올라가면 이런 이제
그 기판 업체들도 단가 인하 가능성이 낮죠. 예. 디램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AI PC 수요 증가도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텍 분위기는 요즘에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데 한참 안 좋았었죠. 근데 이제 2분기부터 실적 돌아선다. 내년까지 좋아진다. 이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 좀 올라왔으니까 항상 변동성 커질 때 기회로 활용하시고 쫓아가지는 마시기 바라겠고, PSK는 이제 전공정 장비인데 요새 분위기 괜찮았죠. 근데 어쨌든 전공정 장비 회사가 실적이 좋을 수는 없어요. 2분기까지. 근데 의외로 얘선 또 실적이 좋대요. 증가한대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 장비 납품하는 몇몇 기업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PSK입니다. 예. 그래서 장비 매출이 일단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국내 메모리 업체들 전공정 투자 모멘텀 본격적으로 부각될 걸로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속되는 AI 서버 시장의 강한 디램 수요가 디램 전공정 투자 필요성을 이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니까 전공정 쪽 이제 투자가 삼성이나 뭐 이런 데 늘어난다면 내년엔 더 좋은 그림 나오고 있죠. 그리고 PR 스트립 강강익 제거하는 장비죠. 글로벌 1위고 아마 이게 또 미중 갈등 수혜주죠. 요즘에 중국이 또 우리나라 장비 많이 사가니까 여러 면에서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좀 당분간 시장이 좀 지금 되게 좀 답답하잖아요. 이럴 때 그 앞으로 좋아질 반도체가 있으면 또 한번 잘 공부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버 프로는 이제 이게 방산업체고 우주항공업체인데 카이스트 광섬유 실험실에 사업을 시작한 광섬유 센서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FOG, IMU, 광계측계. 저도 이제 이 기업을 많이 분석은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읽어보니까 그 한마디로 이 방산 무기나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그 핵심적인 부품을 만들어요. 국내 유일 업체입니다. FOG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팽이를 돌리기 위해서 힘을 가하면 힘과 수직 방향의 회전축이 있는데 토크가 발생한대요. 이 토크가 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이건 뭐 정확하게 읽어봐도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그 팽이 있죠, 팽이. 팽이가 지면에 마찰력에 의해서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도 회전축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그 자이로스코프라고 합니다. 요 원리를. 자이로스코프란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자이로스코프를 이용을 하면 그 회전하는 정도와 방향 파악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계식과 광학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광학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학식. 샤낙 효과라고 하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레이저를 방사하면 모두 같은 시간에 검출이 되는데 반대 방향. 회전이 발생하면 빛의 도달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서로. 그래서 그 차이를 검출해서 얘는 어디까지 갔고 어느 정도 방향을 돌았는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두 가지 방식. RLG랑 FOG. 그러니까 이 파이버 프로가 하는 거는 요거예요. FOG 방식입니다. 광합 방식이라고 하는데 거울이 아니라 이 광섬유, 광섬유입니다. 광섬유를 고리 형태로 설계해서 이제 그 속도나 방향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작도 용이하고요. 정밀도도 개선돼서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광섬유는 직진하는 빛을 섬유 내부에서 굴절시켜가지고 도달시키는 방식인데, 어쨌든 구리보다 손실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은 좋은데 문제는 좀 비싸죠. 그래서 광섬유, 우리 그 광케이블 있잖아요. 초고속 인터넷.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이게 기술 내용이라 좀 어려워요. 저도 사실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요. 워낙 어려운데.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냥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이제 건너뛰고 FOG라는 요걸 하고 있는데 요게 미사일에 들어가요. 정밀 타격.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속도 측정하고. 그래서 회전체 있죠. 요 회전체엔 들어간다고 합니다. 천궁2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외 기업과 쓰다가 이제 국산화하는 거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 이게 드론, 저궤도 위성, 이동형 로봇, AGV 이런 데 다 들어가는데 회전하는 물체에는 모두 자이로스코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위성은 특히 회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트르 가이에도 공급을 했고 24년에 인공위성용 부품 수주도 받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누리호 발사체도 납품을 했고, 그러니까 방산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방산과 우주항공이 성장을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는 해보세요.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요걸 토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토크라고 하고, 이게 자이로스코프래요. FOG가 탑재. 이게 광섬이고. 근데 다만 PER이 36.8배나 돼서 주가가 싸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약간의 좀 리스크 요인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싸지는 않다. 그만큼 성장을 하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회사가 조금 더 이익을 더 많이 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자, 하반기 금융주에 집중해야 된다. 뭐 KB증권 하이나인 연구원이 써주셨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제 주목할 업종은 금융이고, 2019년 볼코를 이제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저거를 이제 완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볼코를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규제하는 건데, 이걸 완화시키는. 그래서 금융주가 또 금리 민감 산업이고,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주에 우호적인데, 트럼프가 되면 금리 오른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밸류업. 오늘 뭐 은행주가 오르긴 했지만 세법, 3법 개정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밸류업이 계속 정부 의지대로 잘 된다면 은행주한테는 좋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은행주도 좀 많이 올라서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자, LS증권의 차용호 연구원님이 유니셈. 유니셈은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칠러 있죠. 칠러랑 스크러버. 스크러버는 뭐죠? 이 유해가스 제거해주는, 공정에서 나오는 유독 화학가스 다 제거해주고, 칠러는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하이닉스 비중도 있었는데 하이닉스 투자가 축소돼서 지금은 삼성 비중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는 없는데 TSV, 그러니까 이제 이 HBM에 구멍 뚫는 거 있죠. 여기서 부산물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없애는 스크러버가 그런 찌꺼기 같은 거 없애주거든요. 가스, 유해가스. 그래서 25년에는 메모리 업체들의 추가적인 HBM 투자 이런 거라든가 신규 공장 증설로 스크러버, 그래서 전공정 장비주, 아까 PSK처럼 전공정 쪽에도 들어가서 내년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칠러는 온도 조절하는 거, 극 좋은 시각 장비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삼성전자가 내년에 400단짜리 낸드를 지금 200단짜리인데 내놓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도쿄 일렉트론의 극 좋은 시각 장비가 아마 도입이 될 거예요. 그 온도 낮춰야 돼요. 영하 70도까지. 그래서 FST랑 유니셈이 칠러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이니까, 목표 주가 18,000원 신규 커버리지 제시했고, 장이 오늘 안 좋았는데도 올라갔어요. 아마 내년에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조선사 수주 목표 달성 현황인데 자료 중에 제가 이것만 좀 캡처해 왔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62% 정도 했고, 3호가 97. 근데 미포가 요새 주가 뜨거운 이유가 있어요. 목표 다 달성했어요. 넘겼어요. 129. 삼성이 좀 상대적으로 약간 부진하긴 하지만, 근데 삼성도 아직 공시는 안 떴지만 어제 설명해드린 대로 해양 플랜트 캐나다 최종 투자 결정이 떨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삼성중공업이 써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공시로 뜬다면 목표에 근접하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올해 수주 목표를 좀 도달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현대미포가 가장 먼저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좀 다 말씀드렸고요. 어제 내부자 매수는 BNK 금융지주의 빈대인 회장님이 1만 주 정도 들어오셨고, 그리고 공시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정확하게 어느 기업인지 우리나라 기업인데 한국의 소재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자산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고, 하나오션 어제 그 조선사들 수주가 쏟아졌어요. 하나오션 LNG 운반선 4척, 원유 운반선 4척, 현대미포가 석유화학 운반선 4척,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4척, STX 중공업이 선박 엔진 공급 쏟아졌습니다. 7월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조선주들 수주 랠리가 이어졌고, 두산퓨어셀은 연료전지 공급 계약인데 누구한테 하는지 안 알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R 주주 환원 정책 발표했는데, 물론 1.25%니까 크진 않아요. 내년 예상 순이익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이거는 1.25지만 많진 않죠. 그럼에도 이런 걸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랑 같이 가겠다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 한번 정리해드렸고 시장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기운이 빠지네요. 네, 참. 자, 오늘 코스닥이 난리가 났고요. 코스피도 안 좋았고, 코스피가 지금 오늘 0.84% 비교적 크게 빠졌고, 코스닥은 급락했습니다. 마이너스 2. 아니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정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이런 것처럼 무너지고 있고, 당분간 크게 오르긴 좀 어렵겠죠. 지금 추세가 무너져가지고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근데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은데 코스닥에 지금 뭐 금투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꼬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들도 주식 좀 팔았고요. 기관은 팔았고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들은 3,900원.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외인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가 부담이었고, 오늘은 대마 관련주가 좀 일부 올랐고요. 뭐 일부 기업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밸류업, 은행, 보험주 다 급등했어요. 이 장이 안 좋은데도. 손해보험까지.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전성 관련주는 오늘 좀 움직여졌고요. 바이오시밀러, 일부 바이오는 좀 강했고요. 항공주도 TA홀딩스만 좀 강했고 나머지는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조선기자재도 좀 빠졌고, 한마디로 오늘은 그냥 거의 다 빠져버렸어요. 대부분 좀 덜 빠졌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오늘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급락을 했고, 한마디로 좀 매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쪽 일부 테마주들. 우주항공도 오늘 급락 해버렸고,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은 뭐 다 안 좋았어요. 현대차, 모비스 기아까지 급락했고요. 항공기 부품, MLCC 관련주. 여기 2차 전지도 좀 들어가 있죠. 웹툰 관련주도 오늘 좋지가 않았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원택만 좀 버텼고, 뭐 유한량이 왜 8% 빠진 거죠? 8월에 발표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와, 외국인이 29만 주 팔아버렸네요.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이 수급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물량들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펀더멘털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HBM 관련주, 드론, ESS, 뭐 2차 전지, AI, 석유화학 할 것 없이 다 일제히 큰 폭의 하락. 피팅, 뭐 전기차, 엔터주도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아까 원전주, 태양광 쪽도 오늘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유업체들도 오늘 이노베이션 주가가 안 좋았고요. SOL은 조금 이제 바닥은 다져가는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안 좋았고, 뭐 빠진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정말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업종 구분 없이 그러니까 금융주 빼고는 대부분 다 급나가는 정말 힘든 장세였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좀 버텼고요. 일부 바이오는 좀 괜찮았어요. 삼성바이오 6.72% 오늘 급등했습니다. 근데 되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삼성바이오는 올랐는데 알테오제는 급락합니다. 이게 무슨 차일까요? 코스닥과 코스피가 완전히 너무 따로 놀아요. 물론 이제 오늘 코스피도 급락을 하긴 했지만 코스닥이 유독 안 좋은 건 약간의 시장이 코스닥에 대한 시장을 좀 약간은 외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워낙 많이 빠졌지만 현대일렉트릭은 좋았고요. 포스코인터는 오늘 하루에만 9% 빠졌고, 그 영일만 관련주들은 오늘 다 급락했어요. 가스공사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 유한양의 뭐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가스공사도 영일만 테마주죠. 이쪽도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몰. 방산주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11%. 저 빠질 이유는 나온 게 전혀 없거든요. 기사 보니까 뭐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보고서를 썼는데 기사에는 이제 그렇게 나온 건 같더라고요. 근데 꼭 그것 때문에 빠졌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11% 빠졌고,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충격을 계속 받고 있고요. 2차전지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에코프로비에. 근데 오늘은 코스닥은 알테오젠부터 뭐 2차전지, 뭐 화장품 일부 좀 빠졌고, 반도체 소부장 거의 대부분 다 큰 폭의 조정을 받는 좀 취약한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도 유한양이가 같이 가는 이제 FDA 지금 승인 기대하고 있잖아요. 8월에.
오늘은 크게 빠져버렸습니다. 변압기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랑.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그냥 2, 3%씩 기본적으로 다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카페24도 많이 빠졌고요. FST도 많이 빠졌고, 가온칩스, CIS, 덕산테크코피아, 네. 다 이제 가릴 것 없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오늘 뭐 비만 치료제나 펩트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좀 좋고요. 칩셋 미디어가 좀 올라가는 게 특징적이고, CXR 관련주에 엑시콘, 테크윙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유니셈도 안 좋은 장에 선전했지만, 반면에 오늘 이노스페이스 상장했죠. 근데 주가가 싸진 않죠. 예, 아직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버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오늘 마이너스 20% 급락을 했고, 대부 시스터즈도 뭐 이게 주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급락하고, 흥행은 하는 것 같은데 주가는 마이너스 12%나 급락을 했고, 그다음 오늘 세트레 가이도 그동안 견조하다가 오늘은 급락했고, 인공위성도 오늘 다 충격을 다 받았고요. 우주항공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기업들이 금리가 오르고 또 코스닥에 대한 외면 현상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회사의 펀더멘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다행인데 주가는 좀 충격을 받고 있다. 예, 굉장히 좀 짜증나는 장이죠. 예. 그래서 참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오늘 좀 펼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들 하셨고 힘든 장인데, 예, 기운들 내시고요. 분명히 제일 중요한 거는 펀더멘틀이에요. 이게 안 무너지면 돼요. 근데 그게 분명 우리나라 기업 이익도 좋고 이런 건 좋은데 참 오늘 하락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유독 코스닥 간 것도 없는데 이게 좀 답답했던 하루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예, 거래도 너무 안 되고 좀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참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 시장 자체 펀더멘탈 기업의 이익 이런 거 자체는 좋은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번 급락장을 또 변동성 확대, 변동성이 나오는 걸 또 기회로 활용하시고 아니면 좀 버텨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단 신용이나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코스닥이 신용 매물이 좀 많아요. 그런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라이브가 있는데 내일 오전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